영란은 조용히 오빠 지환에게 부탁합니다. 제발요.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라면 우리 아빠한테 미안하잖아요. 우리 엄마를 한번 미행해야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영란은 엄마의 비밀 동선을 따라가다 양평의 요양원에서 미국에 있는 줄 알았던 오빠 우진을 발견합니다. 여우 같은 영라에게 들켜버린 고성이의 이중생활. 그리고 시작되는 딸 영라의 신박한 인생 즐기기.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고성이는 영라의 스튜디오에 찾아왔습니다. 고성이는 제일 만만한 영라에게 대체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심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돌연 스튜디오에 들러서는 영라가 그린 스케치북을 책상 위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라야, 정신 차려. 넌 미술에 재능이 없어. 현실을 받아들여. 엄마, 상훈 씨와는 잘 되고 있지? 재계 20위 안에 오르는 그룹과 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쉽지 않아. 이번엔 너에게 홀딱 넘어오게 해야 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영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성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넌 화가가 될 재능이 없어. 너도 알고 있지? 전시회로 이미 화가가 되었으니 더 이상 힘 빼지 말고 그림 보는 눈을 키워. 재벌가에선 갤러리 운영하는 며느리가 필요하잖니? 그게 엄마가 널 위해 준비한 인생이야. 영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부탁이 있어요. 엄마 차에 위치 추적기 달아줄 수 있어요? 1시간 후, 지환이 답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엄마한테서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편해지고 웹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지환은 잠시 망설였지만 영라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내일 해줄게. 다음 날, 지환은 조용히 고성이의 차량에 작은 GPS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영라에게 추적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어디 계신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 영라야. 그리고 엄마가 움직일 때마다 알람도 울리게 해줘요. 깜찍한 영라는 엄마 고성이만큼이나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영라의 이중성에 지환은 의아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지환도 영라와 보내는 짜릿한 긴장감을 즐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라는 매일 아침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고성이의 동선은 대부분 예상 가능했습니다. 회사, 갤러리, 고급 레스토랑.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고성이의 차는 양평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영란은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양평. 엄마가 왜 그곳에?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마 사업상 미팅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10시. 정확하게 같은 장소. 영라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엄마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고성이는 박진석 회장과의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부산하게 가족을 챙기고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자기 방에 들어오면 여자에게 관리는 숨쉬기와 같은 것이라고 재차 3차 강조하며 히스테리컬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란은 어린 시절부터 무엇인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지만 딱히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웹툰을 몰래 그리며 시작된 영라의 일탈은 지환 오빠가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 깊이 꿈틀거리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영란은 다음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고성이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양평 쪽으로. 영란은 지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지금 엄마 차 따라가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를 미행해야겠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라면
아빠한테 미안하잖아요. 지화는 주저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영라를 태우고 고성이의 차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양평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요양원이었습니다. 평화의 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고성이의 차가 요양원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잠시 후 고성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라와 지화는 멀리서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누굴 만나러 가는 거지?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분 후 고성이가 요양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영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 우진 오빠? 우진. 내게 성재형 말고 또 오빠가 있었어? 지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라는 차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의 손을 잡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영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진 오빠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박진석도, 성재 오빠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가 우진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진 오빠는 여기 요양원에 있는 걸까요? 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엄마는 이걸 숨긴 걸까요? 영라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성이와 우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30분 후 고성이가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영라와 지화는 서둘러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라는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대해서 봤습니다. 우진의 얼굴은 너무 야위어 있었고 피부는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영라와 지화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을 크게 벌리지 않으려면 아버지보다는 성재 오빠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성재의 사무실에 찾아간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진 오빠를 숨기고 있어. 아빠한테도, 성재 오빠한테도, 나한테도. 왜 숨기는 거지? 성재는 놀란 눈을 하고 있었지만 우선 어린 영라를 흥분시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한마디씩 뱉었습니다. 글쎄 사정이 있으실 거야. 내가 알아볼 테니 집에 가서 쉬고 있어. 하지만 둘 다 느꼈습니다. 이 비밀 뒤에는 뭔가 큰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성재는 요양원에서 우진을 보고 온 직후에도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뒤척였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명료해졌습니다. 새어머니 고성이가 그토록 철저하게 숨겨왔던 진실. 그리고 미국 유학 중이라던 우진이 실제로는 급성 간염으로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가족 내 비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혼자 추측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도 하지 않고 그는 요양원에서 안내받은 병원 청라대학병원 김 박사에게 직접 연락을 넣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성재입니다. 한우진 환자 관련해서 보호자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박사가 잠시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한우진 군. 그렇죠. 말씀드리면 환자 상태는 꽤 오래 전부터 안 좋았습니다. 간 수치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6개월 전부터는 이식 대기자로 등록됐습니다. 6개월. 성재는 그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6개월 동안 가족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식 대기자요? 성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축축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공여자 검사가 이틀 전에 통과됐습니다. 김 박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말은 성재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공여자 이름이 지은호 씨네요. 그 순간 성재의 혈관에서 피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은호라고요? 예.
지은호 씨가 적합 공여자로 판정됐습니다. 보호자 측 요청으로 조용히 진행된 걸로 기록돼 있네요. 보호자 측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성재는 핸드폰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호가 왜 여기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호라는 이름이 이 상황에 끼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고성이가 갑자기 은호에게 보인 관심, 인테리어 의뢰, 그리고 함께한 건강검진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할 틈 없이 전화를 끊고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란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의 이중생활, 숨겨진 우진 오빠, 그리고 자신에게 강요되는 삶. 며칠 전 엄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넌 미술에 재능이 없어. 상훈 씨와 혼사나 성사시켜. 영란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쳐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진 것도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중생활을 하잖아. 왜 난 못해? 영란은 천천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처럼 살기로. 겉으로는 순종하는 딸, 재벌가 며느리 후보. 하지만 뒤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사실 영란은 엄마가 우진 오빠를 양평 요양원에 숨겨둔 것이 바람을 피우는 것보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 박진석 회장을 배신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우진 오빠의 일은 성재 오빠에게 전달했으니 그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고 자신은 더 이상 그 문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라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6개월이나 비밀을 숨길 수 있었다면 자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엄마에게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완벽하게 숨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음날 저녁, 영라와 지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라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단호하고 더 결연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빠, 나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지환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영라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엄마처럼 살 거예요. 이중생활. 지환은 영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듯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겉으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상훈 씨 만나고 재벌가 며느리 코스 밟고. 하지만 영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뒤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웹툰도 그리고 오빠랑도 만나고. 엄마도 우진 오빠 숨기면서 이중생활 하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영라야, 그건 너무 위험해. 들키면. 지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돼요. 엄마처럼 철저하게 숨기면 돼요. 영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 이제 엄마의 인형으로만 살지 않을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엄마가 우진 오빠를 숨긴 건 결국 아빠를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난 나를 지키려는 거예요. 지환은 영라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의 말에 순종하던 그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목격한 엄마의 비밀이 영라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오빠, 도와줄 거죠? 영라가 지환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라야, 난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이미 상처받았어요. 엄마한테, 세상한테. 이제는 제가 살아남을 차례예요. 영라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스케줄,
아버지의 출장 일정, 상훈과의 만남 스케줄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결혼 준비를 하고 밤에는 웹툰 그려요. 엄마가 사교 모임 가는 날은 오빠랑 한강변에도 나가고 엄마가 양평 가는 날은 제 시간이에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10시. 정확하게 3시간씩 비는 시간이죠. 완벽한 이중생활. 엄마처럼. 지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라가 엄마의 GPS 추적 패턴까지 역이용하려는 것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동안 내가 세장 속에서만 살았는지 내가 아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약속해. 당분간만이야.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 알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해야죠. 엄마가 6개월 동안 우진 오빠 일을 숨길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영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라야, 우진 오빠 일은 정말 괜찮은 거야? 성재 형한테만 맡기고? 네.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성재 오빠가 더 잘 처리할 수 있어요. 가족 문제니까요. 그리고 사실 엄마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안심했어요. 적어도 엄마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냥 방법이 좀 극단적이었을 뿐이죠. 영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우진 오빠를 혼자 짊어지고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남을 거예요.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환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아가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해. 괜찮아요. 영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의 순수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냉철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점만 배울 거예요. 생존 본능이요. 그리고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영라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영라는 휴대폰을 꺼내 GPS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고성이의 차는 집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집에 가요. 내일은 상훈 씨와 저녁 약속이 있어요. 완벽한 며느리 후보처럼 행동해야죠. 영라의 목소리에는 아이러니한 유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화는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가 되어가고 있어, 영라야. 고마워요, 오빠. 영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영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우진 오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면 자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이제 영라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순종적인 딸, 밤에는 자유로운 영혼. 엄마 고성이가 6개월 동안 완벽하게 비밀을 지켜낸 것처럼 영라도 자신만의 비밀을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언제나 지환이 있었습니다. 영라의 공범이자 유일한 이해자로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짜릿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맘대로 집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대표는 친구 이지혁, 그리고 그 옆에서 일하는 동업자 지은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지혁이 먼저 얼굴을 들었습니다. 성재야, 웬일로? 그러나 성재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놀람, 분노, 불신, 슬픔 여러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하고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은호 후배와 확인할 게 있어서. 이지혁이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작업하던 도면을 내려놓고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성재는 숨을 골랐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너 혹시 강 공여자 등록했어?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성재는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공여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 있어. 그것도 이틀 전에 청라대학병원 김 박사한테 직접 확인했어. 이지혁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무슨 일이야? 왜 말을 안 했어? 간 공여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은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두 사람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숨을 죽였습니다. 나도 이식 대기자 이름이 누구인지 몰랐어. 말을 안 해주셨어. 그냥 응급한 상황이라고만 했어. 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실 내가 적합하다고 결과만 받아서 고민 중이긴 했는데 공여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건가요? 나는 아직 최종 결정도 안 했는데. 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지혁과 성재는 눈치챘습니다. 은호 역시 누군가에게 철저히 속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고성이라는 것을. 이지혁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글쎄 내가 어쩐지 퍼즐이 너무 딱 들어맞는다고 했지? 내가 고성이 이사님을 만나 인테리어 제안을 받은 것도, 갑자기 생모로 변신하신 것도, 그리고 최근 그분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게 된 것까지 모두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자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요? 은호는 자기가 알던 그 우진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이지혁을 말리고 대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 한우진이라고. 나랑 성은 다르지만 우리 새어머니가 시집 올 때 데려온 형제가 있어. 아는 이름이야? 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몇 번 언급했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아들. 그 공여 대상이 우진이라고요? 미국 유학 간 우진이요? 아니.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양평 요양원에 있대. 간 상태가 악화돼서 거의 6개월간 치료 중이었어. 우리 아버지도 몰랐어. 영라도 몰랐어. 나도 이제야 알았고. 그리고 성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만난 친모 고성희 씨가 이 사실을 가족 모두에게도 숨겼던 거야. 6개월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너를 찾아내고 공여자로 준비시켰어. 저 그런 줄도 모르고. 은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지혁이 황급히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진정해, 은호야. 우리가 있잖아. 하지만 은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에게 보인 따뜻함, 관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을까요? 자신은 단지 아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였을까요? 성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거야. 고성이 이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우진이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그리고 은호 내가 정말로 이 일을 원하는지. 그는 은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이건 내 인생이야.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 설령 그 사람이 내 친엄마라 해도.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이지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요양원에 가보자. 우진이를 직접 만나봐야 해. 그리고 고성희 이사님과도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